매우 통통한 구름 이번 주 영상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지난주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다를 경우에 서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문화사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상대주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있고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으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배웠다면, 오늘은 그 다음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문화 사회는 한 번씩 들어봤죠? 다양한 문화가 있는 사회가 바로 다문화 사회죠. 들어갑니다. 의미: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서로 사람들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죠. 그러면 내가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이동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면 문화가 전파가 되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배웠죠. 두 번째, 국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증가로 인해서 역시나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럼 볼까요? 다문화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됩니다. 하나의 문화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화적 차이에 관한 이해를 높이며 문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우리나라의 이제 일자리 중에서 단순한 노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 주어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자료, 책에 있는 자료예요. 먼저 그래프를 보면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와 비중 추이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고 있구나. 다문화 사회로 가고, 이미 다문화 사회이고 더더욱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황색이 바로 단순 기능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크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퍼센트로 나타내봤는데, 대략 한 90% 정도가 이런 단순 기능 인력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또 초록색이 바로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기술,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주로 금융, 아니면 대학 교수,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외국인 근로자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 자, 다음 넘겨볼게요. 교과서 218페이지. 자, 먼저 학습지로 봅시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이 다문화 사회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봅시다. 무지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무지, 지식이 없어. 이해 부족, 이해가 안 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 생활 양식 등에 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서로 언어가 다르면은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잖아요. 그죠? 쓰는 것도 다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외국말로 서로 대화하는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듣고 있다가 발음이 우리나라 욕같이 들리는 거야. 우리나라 욕설처럼. 근데 그 나라 말에서는 그게 욕설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부르는 말이었어.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 그걸 듣고 욕인 줄 알고 오해해서 뭐 외국인에게 화를 낸다거나 같이 욕을 한다거나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은 서로 이해를 못했다거나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 문화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잤더니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낮잠을 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이해 못하면 낮잠 자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서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 피부색, 언어, 국적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적 차별이 이어진다.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겪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는 표현 중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와 관련해서 차별과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들 제노포비아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제노, 이방, 낯선 이런 것이고요. 포비아는 혐오증, 혐오하는 증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낯선 것을 혐오하는, 싫어하는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죠. 이유를 뭐 안 따지고 그냥 싫어하는 거야. 자기랑 다른 말을 쓰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수용성 지수. 다문화, 다양한 문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하는 그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세계 시민 행동 등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종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점수가 다문화 수용성 지수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여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곳이구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거예요. 문화 상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교과서 자료로 봅시다.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국제지표 항목 비교.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 찬성. 한국은 60% 이상이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 위주야. 즉 다른 문화를 배척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죠. 이것도 역시나 외국인은 우리 옆에 살면 안 돼 라는 거니까 다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 우리나라가 덜 돼 있다. 또한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55.3%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 다문화 수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다문화 수용성 지수인데
성인과 청소년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은 성인보단 청소년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요. 즉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청소년이 성인보다 뛰어나고, 역시나 또 60대 이상보단 20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특징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봅시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관용의 자세와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함양. 관용의 자세, 널리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관용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않고 너그럽게,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하지만 관용이 너무 넘쳐서 모든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되죠.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모든 문화라기보다는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합당한 문화만 관용의 자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게 바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잖아요. 두 번째, 사회적 차원의 노력. 사회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공동체나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다문화 교육 강화. 다문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의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다문화 교육이죠. 또한 다문화 관련 학교를 만든다거나 다문화 관련 연수, 다문화 관련 토론, 이런 행사나 교육 기회를 늘려서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또 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서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민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걸 마련해야겠죠. 사회적으로는. 그 다음 다문화 사회의 이민자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빈출 문제였어요. 한번 보자면 첫 번째가 용광로 이론이 있고요. 샐러드볼 이론이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 사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민자들을 대하는 정책 방향 두 방향이에요. 하나, 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봅시다. 뒤로 넘겨서 보자. 자, 여기 좀 써볼게요. 자, 잘 보이죠? 자, 먼저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보이죠? 명칭. 용광로 이론. 목적,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목적이에요. 이름에서 이미 뜻이 다 나와 있고 특징이 나와 있어. 용광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쇠 같은 걸 녹이는 곳이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쇳물이 끓는 그런 항아리가 용광로잖아. 용광로에 부글부글 끓는 그 쇳물, 거기에 뭘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내리겠죠. 쇳물에. 거기에 토마토를 던져 넣든, 돌을 던져 넣든, 나무를 던져 넣든, TV를 던져 넣든, 선풍기를 던져 넣든 다 녹아내려서 그 뻘건 쇳물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용광로에는 뭘 넣어도 쇳물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들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징, 다양한 문화들을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시킴. 주류 문화라는 건 그 사회에서 메인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온 문화들이 있을 텐데 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에 용광로 이론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문화를 기준으로 주류로 잡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배제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용광로 안에 동그라미도 들어가고 네모도 들어가고 세모도 들어가지만 결국에 안에 들어가면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류 문화고 이게 비주류 문화들인 겁니다. 비주류.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바로 비주류 문화라는 거예요. 메인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중심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비주류 문화들이 주류 문화에 들어갔을 때 주류 문화만 남는 우리가 문화 변동의 형태 중에서 뭐에 가까워요? 문화 동화에 가깝죠. 하나로 남는 거. 그래서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는 이론이 용광로 이론이라면 샐러드볼 이론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샐러드볼 이론의 목적은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각각 존재하며 어울리자라는 게 목적인데 샐러드볼 압니까? 샐러드볼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샐러드볼은 왜 볼이라 그러면 이렇게 우묵한 플라스틱이나 유리 쇠로 된 그릇을 볼이라 그러죠. 이렇게 오목한 그릇에 뭐 야채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그죠? 뭐 후추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무리면 이게 뭐가 돼? 샐러드가 되지. 그죠? 하나의 샐러드 안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각각의 문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라는 이 샐러드볼 안에 우리나라 문화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문화들도 각각 섞여서 하나의 샐러드라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샐러드볼 이론은 하나가 되면서도 각자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각자 문화가 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샐러드 샐러드 안에 있는 오이 먹으면 오이 맛 나죠. 샐러드 안에 있는 옥수수 먹으면 옥수수 맛 나죠. 그런 것처럼 샐러드볼 이론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지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특징과 예시로 한번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각기 공존하는 형태가 샐러드볼 이론이고 용광로 이론은 동화시키는 거다. 예시.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에게 한국말을 배우도록 시킨 뒤 일반 학급,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있는 학급에 편입시켜 공부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거. 이게 용광로 이론이라는 겁니다. 즉 주류 문화, 한국에서 주류 문화는 한국말, 한국어죠. 그래서 이걸 배우도록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문화는 한국말에게 먹힌 거죠. 동화가 된 거야, 한국말로. 용광로에 녹여버린 거야. 이게 용광로 이론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샐러드볼 이론이라면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적힌 책으로 공부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진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샐러드볼 이론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단점. 용광로 이론의 단점은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정치 경제적 불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 즉 주류 문화만 따라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비주류 문화의 문화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주류 문화의
편승하도록 하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차이가 존중되지 못한다는 그런 형태죠. 샐러드볼 이론의 단점은 사회적인 연대감과 결속력이 부족해. 서로 각기 따로 노는 거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말 쓰고 저 사람은 저 말 쓰고 서로 다른 말 쓰지만 같은 사회에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어느 정도 못할 수 있는 거죠. 또 서로에 대한 애착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용광로 이론의 장점, 사회 통합의 유리.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죠. 주류 문화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가 있고 안정적인 문화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샐러드볼 이론의 장점은 문화적 다양성이 보존된다. 다양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또 두 번째가 사회과학적 지식이 넓어지. 각 문화마다 사회적, 과학적 지식이 다양하죠. 그 지식들이 모이면서 각각의 문화가 인정되는 거니까 사회과학적 지식이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의 장단점은 서로 반대예요. 용광로 이론의 단점이 샐러드볼 이론의 장점이고 이런 식으로 반대의 모습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교과서 220쪽까지의 다문화 사회 이민자 정책을 배웠고요. 221쪽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